기시다 총리의 보궐선거 지원 연설 직전 20대 남성이 던진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기시다 총리는 잠시 대피한 뒤 연설을 강행했습니다. 미국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군인이 체포 하루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위조된 문건이라던 대통령실은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출처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루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자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잣도 개선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일명 지옥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대책의 실효성을 자세히 따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선거 지원 연설을 하기 직전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24살 남성이었는데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현재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 현장은 황급히 대피하는 시민들과 선거 유세 관계자들이 엉키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먼저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뭔가에 놀란 듯 뒤를 돌아봅니다. 경찰과 경호 요원들은 한 남성을 강하게 제압합니다. 잠시 뒤 바로 근처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혼비백산한 지지자들과 관계자들이 급하게 피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하기 바로 직전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이 폭발물로 추정되는 은색 쇠 파이프를 던진 겁니다. 衆議院議員補欠選挙の応援演説のため、和歌山市内の漁港を訪問していたところ、聴衆内から不審物が投げ込まれました。 목격자들은 젊은 남성이 은색 원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급히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의 연설회는 취소됐지만 기시다 총리는 1시간 10분 뒤 와카야마역 거리 연설은 예정대로 소화했고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24살로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지현입니다. 일본 열도는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테러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난 거죠.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피격으로 사망한 지 9개월 뒤에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전현직 총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8일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일본 도심 한복판 대낮 유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日本はこんだけ安全な国なんで、そういうことは誰も考えられないですね。 불과 9개월여 만에 이번엔 현지 총리를 향해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일본 사회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安倍首相の時もそうですけど、本当にまたこんなことが起きちゃったかと思って。 여야 의원들은 특히 선거 기간 공개 유세를 노린 위해 행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한 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選挙は民主主義の根幹をなすものであり、そのような選挙の中で、今回のような暴力行為は断じて許されません。 내일 G7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다음 달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외국 정상들에 대한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各国からの首脳の方がいらっしゃるので、これぐらいの警備は絶対必要ですし、 일본 정부는 해당 기간 경호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도감청했다는 논란 속에 미 정부의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붙잡힌 미 공군 일병이 체포된 지 24시간도 안 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피의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는 외침이 나오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보스턴 매사추세츠 법원 앞에 취재진이 진을 쳤습니다.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주 방위군 소속 잭 더글라스 테세이라 일병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체포 하루 만에 정식 기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인데 죄수복에 수갑도 찼습니다. 테세이라 일병은 국방정부의 미승인 보유와 전송, 기밀 자료의 미승인 반출과 보유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판사의 질문에 2차례 예라고만 대답한 테세이라 일병은 방청석에서 사랑한다는 외침이 나오자 저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답하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 정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People who sign agreements to be able to receive classified documents acknowledge the importance to the national security of not disclosing those documents. 미 연방수사국은 이번 유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으며 소셜미디어 디스코드의 결제 내역을 통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테세이라 일병에 대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금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심리가 열리는 오는 19일까지 계속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대통령실은 난감했을 겁니다. 이해는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건 대통령실의 입장이 달라진 탓도 있습니다. 당초 기밀 문건 상당수가 위조라고 했던 대통령실은 피의자가 붙잡히고 미국이 유출 사실을 인정한 뒤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뒤늦게 미국 측에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지나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밀문서 유출 용의자가 체포된 후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가 유출된 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실상 파악이 끝나면 미국 측에 정확한 설명과 합당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위조된 문건으로 단정하고 미국의 도감청에는 악의가 없었다며 미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겁니다. 어떤 입장을 좀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대통령실은 문건에 담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부정확한 내용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익과 국익이 부딪히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보도에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저자세 외교의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외신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만만한 게 국내 언론입니까?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께서 국회와 야당에게 주신 소임입니다.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공군 일병인 피의자의 군 기밀 정보 접근 경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I've instructed the department to make sure that they get to the root of why he had access in the first place. 미국은 감청 관련 조사 결과를 우리 측에 실시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통령실 도감청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이 사태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로 모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언급된 녹취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주말인 오늘도 압수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 추적에 나섰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2달가량 앞둔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이성만 의원은 당내 지역 인사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에게 우선 넘겨달라는 이 전 사무부총장의 말에 이 의원이 내가 송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며 송영길 전 대표를 직접 언급했다는 겁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돈봉투 의혹은 상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송 전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전 보좌관이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지역상황실장 40명에게 돈봉투를 전달할 때 가담한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송 전 대표의 인지 여부에 따라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12일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 등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분석과 함께 자금 흐름 추적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리스트에 거론된 의원들은 사실무근이다,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생한 녹취 파일들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기획수사라고 반발하던 당 지도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다음 주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은 그런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리스트에 오른 충청권 초선 의원은 송영길 캠프에서 우리 편으로 분류한 리스트가 돈봉투 리스트로 둔갑한 것 같다며 당에 발본색원해달라고 건의했다고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호남 재선 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지역구 여론이 최악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던 민주당 지도부도 뒤늦게 당 차원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적당한 기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이 있을 겁니다. 당 차원의 진실 규명.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 전체를 덮치면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나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도 그 상황 파악을 해서요. 입장 정리를 할 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 끊을 건 빨리 끊고 정리해서. 친문계나 중도 성향 의원들 사이에선 오히려 잘 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장은 당 지지율에 타격을 받겠지만 내년 총선 현역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더불어 돈봉투당, 민주당이 정당이냐며 촌스럽게 정치 탄압 운운하지 말고 관련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제명하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을 둘러싼 또 다른 사법 리스크죠.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성남시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진상 당시 정책보좌관을 거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향하게 되겠죠. 서영희 기자입니다. 성남시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 인허가 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정진상 씨랑 친분 아직 부인하세요? 통화랑 연애는 왜 하셨습니까? 알선 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부터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77억 원과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등 분양이익을 몰아준 배경에 김 전 대표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부터 1년간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씨와 300차례 가까이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진상 씨 측은 백현동 사업과는 무관한 통화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전 대표 수감 당시 직접 면회한 정황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검찰의 윗선 수사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수사 종착지는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이어 돈봉투 리스크까지 덮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맹공을 폈습니다. 더 넣어 봉투당이라며 꼬집으면서 송영길, 이재명, 이 전형직 대표 리스크로 민주당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돈봉투 살포 의혹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김기현 대표는 후진적 정당 참사이자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라며 일말의 죄의식조차 없는 더 넣어 봉투당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검은 돈의 놀이터가 됐고 이정근 게이트가 좌파 게이트로 확대되는 도화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봉투는
오빠, 형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검은 돈은 민주당에 스며들었고 지금 민주당은 내부가 모두 썩어 도려내야 할 상황에.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측근인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되자 이 대표의 거짓말이 확인됐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각종 편의를 알선해주고 7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는 국토부가 부리고 돈은 이 대표 측근이 챙긴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송영길, 이재명 전현직 대표 리스크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갑질 논란, 이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특히 그러지 말아야 할 신분의 사람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사비로 간식을 준비시키고 경조사까지 챙기도록 했다는 건데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 수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모 영등포경찰서장의 이른바 갑질 의혹 관련 진정이 최초 접수된 건 지난달 8일. 격리 담당 하급자에게 간식비와 외부 경조사비 등 90여만 원을 부담시켰고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회 한장 하니까 마실 거 하나 먹더라고. 경리계장은 도대체 뭐예요? 라면서.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이 한 달여간의 감찰 끝에 내린 결론은 경찰청장 직권 경고와 시정 명령이었습니다. 피해 간부는 공황장애 등 증상으로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을 먹어야지 들어갈 정도였고 말을 못하다가 나온 적도 있었고. 그런데 감찰 담당관실의 처분 결정 전 국가공무원 노조가 조 서장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달 초 직원 체력 단련 명목으로 120만 원짜리 실내 자전거를 구매해 서장실에 비치하는 등 예산 지침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 복지용 자전거 구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서장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 서장은 경고 처분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예산을 빼돌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추가로 불거진 예산 지침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젠 10대 마약상 검거 소식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마약 제조와 유통, 소비의 중심에 10대가 타깃으로 떠오른 데엔 당국의 허술한 감시망도 한몫했습니다. 오늘은 차순우 기자가 10대 청소년을 파고든 마약 문제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That's no no. 한 번의 호기심,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망쳐. 정말로 위험해. 머리 좋아지는 거 아니야. 살 빠지는 건 더더욱 아니야. 보건당국이 만든 공익광고입니다. 10대들의 ADHD 치료제 오남용 경고를 담아 예방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지만 같은 이름을 단 마약음료 살포에 청소년들의 경계심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소셜 네트워크상에선 특정 검색어만 입력해도 10대들을 겨냥한 마약 홍보글이 넘쳐나는데 지난달 6일 SNS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14살 여중생이 경찰에 입건됐고 지난 1월 인천에선 필로폰을 유통시키던 고교생 3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10대 마약 문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 지난해 사법 처리된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는 48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0대가 마약을 이용한 신종 범죄와 마약 유통에 타깃이 된 건 대면으로 이뤄지던 마약 거래가 급속하게 온라인 비대면화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로 주문해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구조다 보니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마약 사범의 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수 돈 스파이크에 이어 배우 유아인 등 유명인의 마약 투약 사건에 마약을 미화하는 듯한 일부 문화 콘텐츠도 10대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방송을 보고 방송의 이슈 뉴스를 보고 마약이 궁금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뒤늦게 검경을 주축으로 한 특별수사본부에 마약수사청 신설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구호성 캠페인과 검거 실적에 매몰돼
상처 입은 10대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엔 손 놓은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경기가 불안해지면 시장의 수요는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기 마련입니다. 미국발 금융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에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송무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금자판기가 들어섰습니다. 원하는 금의 중량을 선택한 뒤 키오스크에 카드를 꽂으면 금이 뚝딱 나옵니다. 한 3주 전 정도부터는 하루에도 한 10분 이상씩 문의를 주시고 실제로 판매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귀금속 상가에서도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금입니다. 금값이 요즘 너무 많이 올라서 재테크 그냥 하고 있다가 뭐 팔아도 되고 지금보다 더 오를 것 같아서 순금 팔지. 차익을 노리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금거래소에서도 역대급 물량이 오갑니다. 예, 금값이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3월 15일부터 지난주 4월 7일까지 고금 형태로 매입된 금의 양이 가맹점을 통해서는 400여 킬로에 한 350억 규모. 미국의 잇단 은행 파산으로 금융 불안이 커진 데다 고금리 여파로 경기 침체 징후가 짙어지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수요가 몰려 가격이 날로 치솟는 겁니다. 여기는 금들 중 이 작은 게 1kg짜리 골드바인데요. 올해 초까지 1g당 75,000원대를 유지하던 금값은 3월부터 급격히 오르더니 최근 8만 원대마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국 중앙은행들 수요까지 겹치면서 올해 안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국제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카페들은 벌써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슈거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카페. 손님의 주문에 사장이 음료를 만듭니다. 라떼엔 설탕 크게 한 스푼. 레모네이드에도 펌프로 6번 눌러 시럽을 채웁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딸기와 레몬청에도 설탕이 듬뿍 들어갑니다. 이 카페에서 매달 사용하는 설탕량은 30kg 남짓. 부쩍 오른 설탕 가격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뭐 레몬티라든지 뭐 자몽 뭐 이런 것들에 설탕이 또 들어가거든요. 부재료인데 가격이 아무래도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오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설탕 5kg 가격은 지난해 12월 11,000원대였지만 지금은 14,000원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국제 백설탕 선물 가격도 1톤당 700달러 수준으로 넉 달 만에 30% 넘게 오르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설탕 생산국인 인도가 기후변화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수출을 제한한 데다 수입 설탕 원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태국에서도 사탕수수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업계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당장은 영향은 없어요. 원료 구매를 보통 뭐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연간 단위로 해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생산 부족이 계속될 경우 설탕이 빵과 과자 등 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슈거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급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골드라인 과밀 문제 대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성사된 만남이었는데 오늘 뾰족한 수가 나온 건 아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두량짜리 전동차에 몸을 우겨넣는 승객들. 옴짝달싹 못한 채 사방에서 누르는 압력을 참아냅니다. 너무 이렇게 밀집도가 강하다 보니까 한 정거장 가면 온 식은땀이 나고. 출퇴근 시간대엔 열차 정원에 2배가 넘는 인원이 탑승해 호흡곤란 사고도 잇따릅니다. 인명사고마저 우려되자 정부와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제 대책 발표에 이어 오늘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가 낸 혼잡도 개선 대책에 국토부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김포 골드라인 관련 대책에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버스 전용 차로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가 2년 전부터 요청해온 버스 전용차로 설치를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원장관과 오 시장이 정기적으로 만나 양측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김포 골드라인을 둘러싼 대책 실행이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김포 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7만 명 넘게 이용하는데 열차는 2량뿐이니 지옥철이라는 오명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열차가 2량, 그러니까 2칸뿐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적습니까? 네, 당초 김포 골드라인은 3량짜리 열차로 계획됐습니다. 당시 시의회에선 인구가 늘어날 테니 4량까지 늘리자고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2량에 그쳤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국비를 받아 크게 지으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한데요. 그러다 보니 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짓다 보니 단 2량짜리 열차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현재 김포시 인구가 50만 명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2량짜리 열차가 이 50만 명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까? 네, 당시 사업 승인 당시에 김포시 인구는 2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 서울 집값이 크게 뛰면서 경기도로 옮긴 사람이 늘었고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열차의 수송 범위를 예상보다 훨씬 초과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수요 예측에 완벽히 실패를 했군요. 그런데 9호선도 처음에는 4량으로 시작해서 점점 칸을 늘려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열차를 더 붙이면 안 됩니까? 네, 안타깝게도 9호선과 골드라인 자체는 승강장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예. 9호선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승강장을 크게 지어 4량에서 8량으로 증차하는 게 가능했지만 김포 골드라인은 승강장 자체를 2량 규모에 맞게 지어 새로 짓지 않는 한 증차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계부터 잘못됐으니까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출퇴근 혼잡도가 가장 높은 풍무역과 고천역에 셔틀버스를 무제한 투입하고 이를 위해 김포공항부터 서울 개화역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지정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해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또 내년 9월 예정된 12량 증편도 3개월가량 당긴다는 계획인데 그때까지는 지금의 불편을 계속 겪어야 합니다. 네. 여기에 김포와 한강공원 선착장 사이를 운행하는 수륙 양용버스 도입과 5호선 연장, GTX-D 조기 개통 등도 검토하는데 이 역시 먼 얘기입니다. 버스만 늘린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연계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그 신호 체계도 다시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수륙 양용버스가 저는 가장 눈에 띄는데 이거는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충남 부여에서 관광용으로 운행 중인 수륙 양용버스인데요. 운행을 위해선 자동차, 선박과 관련된 법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운전사는 대형 운전면허와 해기사 자격증도 갖춰야 합니다. 네. 또 날씨 제약이 많은 데다 안전 우려가 크고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인원도 40명에 불과해 과연 교통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네, 당장 이 적정 인원만 탈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커팅맨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땜질식 대책이죠. 그러니까 초반 도시계획을 하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이 오는 가을 결국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위원회가 연금 개혁 법안 내용과 또 이를 통과시킨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와 야당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프랑스는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파리시청 앞에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연금개혁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더니 이내 무장경찰과 충돌합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가 정부 연금개혁안이 합헌이라 판단한 데 대해 반발하는 겁니다. Le mot d'ordre ce soir, c'est la mobilisation continue parce que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encore affaibli cette loi qui était déjà sévèrement écornée. 헌법위원회는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뿐 아니라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통과시킨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연금개혁 법안의 전체 36개 조항 가운데 주요 내용은 모두 통과됐고 6개 조항에만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The law
related to pensions was compatible with the French Constitution and that the main provisions could be implemented. 이제 법안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서명이 이루어지면 오는 9월 1일 발효됩니다. 노조와 야당은 다음 달 1일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대화는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프랑스는 당분간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 대중교통과 교육을 비롯한 공공분야 등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네, 올해 벚꽃은 이례적으로 빨리 피고 순식간에 사라져서 아쉬움이 컸죠. 오늘도 오전에는 봄비가 심수를 부렸지만 더 크고 화려한 겹벚꽃이 절정을 이룬 경주 불국사는 분홍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불국사공원이 온통 진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꽃다발처럼 잎이 풍성한 겹벚꽃나무 300여 그루가 활짝 피었습니다. 일반 벚꽃은 꽃잎이 5장인데 겹벚꽃은 꽃잎이 10배 가까이 많아 더 화려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벚꽃이 좀 큰 것 같아서 핑크색이랑 하얀색 보니 기분이 좋아요. 올해 벚꽃은 너무 일찍 피고 빨리 떨어졌지만 시민들은 봄빛 속 겹벚꽃의 정취에 아쉬움을 금세 털어버립니다. 벚꽃이 너무 빨리 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아쉬워했는데 너무 예쁘고요. 비가 오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낙동강 둔치 축구장 154개 면적이 노란 유채꽃으로 가득합니다.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면서 창녕 유채꽃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봄꽃의 향연을 만끽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올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유채가 끝이 없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되게 후회 없이. 내일도 최대 20mm에 이르는 봄비가 내리겠고 전국 대부분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도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오늘은 북한 최대 기념일 중 하나라는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입니다. 이 열병식을 진행했던 예년과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회의를 열고 미사일 방어 훈련을 비롯해 대잠수함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민성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로 111주년을 맞은 북한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 위대한 소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를 향하여 대규모 군중동원 축제와 열병식 등이 열렸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대를 이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관영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일성 동지가 세우고 김정일 동지가 빛낸 주체조선이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부흥의 새 시대로 들어섰다며 김 위원장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김일성 생일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여준 화성 18 고체연료 ICBM으로 의미를 부여를 했죠. 김지혜를 데리고 나왔고 대대적으로 김정은의 업적이라고. 한미일 3국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와 한반도 인태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 훈련 정례화와 더불어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작전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을 향해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딜레마입니다. 양곡법에 이어서 지금 간호법도 여야의 대치가 심한 상황인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에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간호법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과 민주당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은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지난 대선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까? 그저 눈앞에 표만 보고
지키지도 않을 거짓 약속을 했습니까?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공약을 지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약이 맞긴 맞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선 공약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초기에는 간호법 제정 추진이 공약 위키에 들어 있었는데요. 최종 대선 공약집에는 빠졌습니다. 그럼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뭡니까?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개선을 규정했는데요. 그중 지역사회라는 부분이 쟁점입니다. 간호법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의료단체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간호협회는 법이 통과돼도 개원은 불가능하니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정부 여당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정부 지원을 보강하고 지역사회의 간호활동 문구를 뺀 중재안을 제안했는데요.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거부했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야의 협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27일까지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에게 또 공이 넘어가는 셈인데요. 당 핵심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직회부에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유도하는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돕겠다는 취지를 지킬 의사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법안을 그대로 하자는 건 과도하고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딜레마의 느낌표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간호협회는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사협회 등은 법 통과 시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이나 의료계나 힘싸움은 그만하고 아파서 병원을 찾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홍준표 시장 해촉된 진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진짜 이유가 뭐냐를 놓고 참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 대표가 밝힌 표면적 이유는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김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해촉을 상의했고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지도력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했다면 네, 그거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지도력이 회복됩니까? 당원으로서 이 상임고문 해촉에 대한 거를 문제 제기를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런 문제는 추잡스럽게 안 해. 그런데 속사정이 있습니까? 네, 먼저 이 사건은 정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홍 시장이 제명하자고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후 홍 시장이 전 목사에게 발목 잡힌 당이냐 이렇게 비판하자 김 대표가 지방자치 행정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 응수했는데요. 홍 시장이 또다시 전 목사에게 약점이라도 잡혔냐 이렇게 공개 비난하자 김 대표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약점이 잡혔냐?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혹시 뭐 너 정광훈한테 무슨 뭐 돈 받았냐 이렇게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두 사람의 갈등고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은 뭡니까? 사실은 김 대표 측은 홍 시장에게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 조치를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홍 시장도 알았다고 답하고서는 뒤돌아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조치가 없다며 김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막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의도적인 흔들기라고 보고 홍 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홍 시장이 TV토론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고 비판한 게 직접적인 이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김 대표의 단독 결정이라고 합니다.
홍 시장이 당대표 시절에 김 대표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홍 시장이 김 대표를 아랫사람 부리듯해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측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있는데요. 김 대표가 대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홍 시장이 온 김에 대구시청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가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여당 한 의원은요, 마치 자신에게 대표가 굽히는 모양새를 연출하려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홍준표 시장 해촉된 진짜 이유의 느낌표는 비아냥보단 조언을로 하겠습니다. 네. 홍 시장은 어제는 불쾌한 과거는 묻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다시 책임당원으로서 할 말은 하겠다면서 김 대표에 대한 비판을 예고했는데요. 당내에서도 홍 시장 해촉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홍 시장도 김 대표를 대놓고 비판하기보다는 때로는 조용하게 조언을 하는 게 당대표를 두 번이나 지는 원로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피겨 국가대항전인 팀 트로피 대회에서 한국이 일본을 한 점 차로 따돌리며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남녀 싱글의 간판 이혜인과 차준환이 프리스케이팅에서 나란히 선두에 오르며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가장 마지막 순서로 연기를 시작한 이혜인에게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연속 3회전 점프로 기세를 올린 이혜인은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 점프도 실수 없이 연기해내며 클린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동료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합계 148.57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슈트에 이어 프리에서도 홈팬들의 응원을 받은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를 꺾고 여자 싱글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올 시즌 부진으로 마음고생이 컸던 김예림도 실수 없는 연기로 프리스케이팅에서 3위를 차지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자 싱글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 2위 자리를 지켜낸 대표팀의 마지막 주자는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이었습니다. 차준환은 두 차례의 4회전 점프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187.82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차준환이 12점을 가져오며 합계 95점을 획득한 한국은 개최국 일본을 1점 차로 따돌리며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팀 코리아 멤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기뻤고 더 많은 큰 힘이 된 것 같아서 세계선수권 첫 남녀 동반 은메달로 저력을 보여준 한국 피겨는 국가대항전에서도 메달을 따내며 올 시즌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56점 차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를 당했던 캐롯이 오늘 2차전에서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14점 차로 KGC를 꺾고 시리즈 전적을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고양 캐롯의 슈터 전성현은 귀 속에 달팽이관이 아픕니다. 농구 선수에게 반드시 필요한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겼고 현재 이명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KGC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깔끔하게 넣고 백보드를 이용하고 균형이 무너져도 슛을 성공시킵니다. 이틀 전 KGC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역대 최다 점수차 56점 차로 졌던 캐롯. 승부의 분수령 3쿼터에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몸을 날리고 속공을 이어갑니다. 땀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테이핑의 흔적. 에이스 이정현의 쇼타임은 3쿼터 종료 3분여에 시작됐습니다. 오세근을 앞에 두고 석점슛. 공격 제한 시간이 다 돼서 던진 슛도 림을 통과합니다. 이어서 스틸까지. 캐롯이 32득점, 스틸 5개, 자유투 10개를 모두 넣은 이정현을 앞세워 89대75 16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시리즈 전적은 1승 1패가 됐습니다. 뭐 선수들 뭐 그냥 안 죽네. 진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오뚜기. 지난 시즌까지 KGC의 감독이었던 김승기 캐롯 감독은 친정팀을 맞아 포스트 시즌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에서 3승을 먼저 거두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동쪽 지역이 최고 20mm, 서쪽은 5mm 정도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의 양이 적기 때문에 황사를 막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황사로 인해 중서부 지역은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일시적으로는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마스크를 신경 써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서 전반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8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6도, 대구는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